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진짜 실력은 수익률이나 금액을 따질 게 아니라 시장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시장을 이겨야, beating the market 해야 진정한 실력자라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장을 앞서야 합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올해까지 장세가 좋을 때는 누구나 시장 덕을 봤습니다. 이걸 자신의 실력이라고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9월 이후에 우리 증시가 박스권, 이른바 박스피에 갇힌 게 확연해지면서 장세 무임승차는 실질적으로 끝났습니다. 대충 골라도 지나치게 저평가됐던 주식 가격이 오르던 시기가 마감됐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골라야 하고 사고 파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이건 우리건 증시에서 위대한 투자자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늘 시장을 앞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폭락 같은 위기 시에 진가를 발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보통 투자자들에게 오래도록 전설이 될 어떤 새로운 개념이나 아이디어, 상품을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를 벌었다는 주장은 난무하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런 위대한 투자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점 더 주식 투자가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미국 월가의 승자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제는 거인의 어깨에서 바라본 금융과 투자의 세계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달력이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네요. 가는 세월이 야속하지만 올해 이루고자 했던 것들 지금이라도 꼭 해보자고요. 나이가 드는 걸 의식하는 AI라. 그렇죠. 저희는 실제 나이는 고사하고 지금이 몇 월인지 어떤 계절인지도 모르는데 확실히 인간을 앞서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댓글 보고 하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인류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렸던 패스트, 인플루엔자, 콜레라, 말라리아 등 이런 감염병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조지무쇼가 쓴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 함께 읽어봤는데요. 먼저 3288번님 40년 전 제가 결혼 전에 동남아 가려면 말라리아 예방접종을 받아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우짜님 10가지 질병 중에 저도 한 가지 이 폐렴에 걸려서 고생한 적이 있었네요. 재봉일 하는 회사에서 매일같이 밤새워 일하다 보니 피로가 쌓여서요. 요즘엔 그렇게 일하면 큰일 나죠. 해주셨습니다. 재봉사셨군요. 예전에 말라리아 예방접종 받아야 해외여행 특히 열대 지역은 갈 수 있었던 경우 많습니다. 폐렴은 폐결핵과 함께 최근까지도 많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감염병인데요. 그 조금 위험해요, 이건 여전히. 왜냐하면 그냥 이 병 자체로선 항생제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데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하고 결합하면 치명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코로나19에도 이 폐렴 증세 때문에 합병증이 돼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신경을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숙님, 지금의 우리 여러 환경이 앞으로도 다른 감염병이 얼마든지 발병할 수 있겠군요. 정말 끝나지 않은 전쟁일 것 같네요. 김원식님, 감염병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배달이 늘었고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의 확산 등 비대면 사업으로의 변화, 여기에 인공지능, AI와 메타버스, 넷플릭스 등이 많이 발전했으니까요. 해주셨습니다. 그 10가지 감염병, 주요 감염병 가운데 완전히 우리가 극복한 건 천연두 하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유행할 때만 인류가 관심을 기울이지만 실은 지속적으로 이 감염병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코로나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50년 후에 같은 제목의 책 세계의 역사를 바꾼 감염병 10가지를 꼽을 때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네. 워낙 뭐 이런 식의 이런 감염병 대유행이 오나 하는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전 생각이 세계가 듭니다. 정말 우왕좌왕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K6321번님은요. 중국이 코로나19의 책임감을 갖게 되는 날이 올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네. 그 미중 간의 갈등의 씨앗이죠. 이게 이른바 중국 기원설이라는 건데 네. 우한 지역의 발병 지역 근처에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의혹이 증폭되는데 중국은 이거 레드라인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우한 기원설 가끔씩 제기하지만 한사코 부인하고 있고 미국도 스모킹건에 해당하는 결정적 증거를 들이밀진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나온 건 발병 지역과 바이러스 연구소가 가깝다. 그리고 또 이 연구소의 연구원 일부가 우한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입원했다. 뭐 이런 정도의 정황 증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불씨가 미중 간의 갈등에서 언제 또 타오를지 모르는 거죠. 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게 될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K2493번님, 마스크를 만드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코로나19에 마스크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참 고마운 마스크네요. 양재근님, 사는 동안 질병은 인간과 함께 할 것이고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은 막을 수 없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 제약에 뛰어드는데 유엔처럼 팬데믹에 공동 대응하는 NGO 제약회사 설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주셨네요. 수익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인류를 세균이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부터 이기게 할 어떤 공공의 제약회사를 만들자는 말씀이신데 참 그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맞춤형 백신이나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러스가 세균 감염병은 우리가 많이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항생제 센 것 개발하면 되니까. 근데 이 경우는 각각의 바이러스에 맞춤형 백신이나 치료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비가 엄청나게 들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는 엄청난 이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백신 회사들 같은 경우도 세계 주요 회사가 160조 원 가까이를 벌었다고 그러니까 네. 신흥시장 국가 GDP 규모거든요. 그것도 막 10년도 안 된 회사들이 그렇게 버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연 인류애를 위해서 그 백신이나 치료제를 공유하려고 할까?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 이상적인 발상이고요. 다만 경구용 먹는 치료제를 내놓은 머크사의 경우에는 백신사들이 돈벌이만 너무 혈안이 돼 있는데 반해서 다른 제약회사에도 생산하게 하도록 이 공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특허료라든가 이런 걸로 얼마를 받겠다는 얘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 독일 바이엘사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제약 업계에서 엄청난 연구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든 주요 제품 2개가 1,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는 바람에 특허권이 풀린 거예요. 연합국들이 그냥 마음대로 그 회사 제조 비법들을 써버린 건데 그것 덕분에 인류는 오히려 감염병으로부터 그 조금 도움을 받았다.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 또 클로퀸이라는 말라리아 특허제 같은 것들이 그냥 연합국 승전국들이 바이엘 제약의 이 특허권을 그냥 갖다 막 무단으로 써버린 거예요. 오히려 특허가 묶여 있었더라면 오히려 비싼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인류가 샀었어요. 더 고통받았겠죠. 네. 이런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세계 금융의 중심지 미국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사람들, 투자라는 업의 본질을 집요하게 추구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국제금융 전문가 최정혁 저자가 쓴 월가의 승자들 오늘 함께 읽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번 사람 하면 저희 별책 부록에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거론이 됐던 워렌 버핏이 떠오르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 관련 책이 너무 많아서요.
한 1,000여 권이 미국 네네네. 시장에는 나와 있고요. 이 책에 나오는 11명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칭찬을 했거나 와 거래를 했거나 네. 뭐 이런 정도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우리가 이미 소개했던 분도 등장하긴 합니다. 이게 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워드 막스라고 마켓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준 이분도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11명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네. 이 중에 존 버글에서 마이클 블룸버그까지 5명을 네.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개념이나 아이디어, 제품을 내놓은 인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얘기를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늘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네. 워렌 버핏의 위대함은 한두 번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괜찮은 투자를 계속 해왔는데, 이 책에 등장하는 11명은 늘 성공한 것만도 아니고 실패도 꽤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도약이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얘기라서 소개해 드릴 만한 사람만 추려서 5명으로 압축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나 이 저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외국계 증권가에서 근무를 하면서 충격 또 공포를 책에서도 살짝 소설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화벨이 울렸다 막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느낀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위험한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위대한 인물들은, 위대한 투자자들은 누군가, 네. 이런 의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쓰신 것 같은데 2008년에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팀에서 그 험난한 시기를 견디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나와서 책을 쓰시고 가르치시는 분인데 11명을 세 부류로 이 책은 분류를 했습니다. 업의 본질에 집착한 사람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증시를 떠나서 세상의 변화에 뛰어든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 11명이고 그 중에 5명을 추려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11명 중에 5명을 추려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 생존해 계신 건 아니고 대부분 생존을 해 있으시고 5명을 추려주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이게 좀 제 궁금해집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한국 네. 사람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그냥 가장 많이 번 게 아니고 예. 고순서는 아닙니다. 예, 그 외신 경제 관련, 금융 관련 뉴스에 끊임없이 나오는 분으로 정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존 버글이라는 사람은 생방송 기간 중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201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미국에서 굉장한 얘기거리였거든요.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고 네. 최근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의 모습을 만든 분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수익률 좋은 게 아니라 금융과 투자 분야에서 뭔가 족적을 남긴 그런 분들이 기사에 나오거든요. 네. 얼마나 벌었다는 사실 입증하기도 어렵고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그걸 다루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좀 추렸고요. 또 이제 투자은행, 우리로 치면 증권사 CEO도 여기 3명이나 등장하는데 3분을 다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가장 논란이 많았고 기사에 많이 등장했던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CEO였던 블랭페이라는 사람 얘기를 좀, 블랭페인이라는 사람 얘기를 할 텐데요. 로이드 블랭페인. 이분은 2019년 이분도 이제 은퇴를 했는데 자의반 타의반 은퇴를 했는데 그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뉴스에서 많이 거론됐어요. 네. 이렇게 화제성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추렸습니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오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월가의 승자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존 보글. 이 사람이 증시를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운영되는 자금들, 투자되는 자금의 절반 이상은 사람이 종목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자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개 종목을 만들어서 어떤 방식에 따라서 계속 그냥 시장을 따라가게 만든 겁니다. 네. 그걸 인덱스 펀드라고 그러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에요. 이 존 버글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그 증시에서는 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뭔가 실력 있는 사람이 종목 잘 골라야 돈을 벌어줄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많은 성과급이나 수수료를 제하면서까지 돈을 맡겼는데 네. 이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뭐 실제 경제학 이론에도 많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느끼기에도 터무니없이 없는 돈을 받아가면서 바가지를 씌우면서 돈은 못 벌어주는 게 펀드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그냥 시장만 따라가도 시장이 오른 만큼만 오르면 네. 그것만 먹어도 좋은 거 아니냐. 과거 역사를 보면 시장이 굉장히 성장했으니까 미국 시장의 경우는 증시 역사를 통틀어서 17,000%가 올랐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예요. 이분은 2019년에 돌아가셨고요. 2008년 1월에 연초에 시작한 워렌 버핏과의 내기가 유명합니다. 10년짜리 내기를 이 존 버글한테 제안한 게 아니라 유수의 펀드 매니저들한테 니들이 용기 있으면 나랑 내기하자. 나는 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 그 너희들이 인덱스 펀드보다 좋은 실적을 내는지 한번 해보자 해서 10년이 지나서 공개를 했는데 그 당시 2017년이죠. 연말에 많은 그 스타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한 게 결과적으로 2.2가 나왔는데 수익률이 네. 인덱스 펀드가 7.1%가 난 거예요. 이긴 거죠. 완전히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인덱스 펀드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된 지수 추정 펀드들이 증시를 압도하게 되고 거의 지금 거래의 절반은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른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인물인 거죠.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스코틀랜드 출신을 왜 강조하냐면 뭐 일종의 민족적 편견이라고도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러나 유럽에선 혹은 미국에선 많이 믿고 있는 게 스코틀랜드인들은 짜다. 근검 절약을 한다. 네. 그걸로 유명하고 아일랜드인들은 술꾼이다. 뭐 이런 오. 스테레오타입이 있는데 어쨌든 근검 절약하는 사람이었고 프린스턴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에 이제 투자 자문사를 들어갑니다. 웰링턴 투자 자문에 입사해서 굉장히 잘 나가요. 투자 세계 입문해서 CEO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사내 정치가 벌어지면서 인수한 회사의 두 경쟁자들이 밀어붙이는 와중에 또 당사자도 실수를 해요. 이 사람은 인덱스 펀드를 만들기 전에 자기도 그 종목을 선정하는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아주 오를 만한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를 했는데 해필이면 CEO에 오를 무렵에 경제 이른바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급변해요. 그 전에는 1960년대부터 고고 시대라 그래서 미국에서 누구나 다 주식 투자하는 우리로 치면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 주식 투자가 대중화되고 있다 이런 네. 표현을 썼는데 그런 시기에는 성장주가 많이 오르는데 이제 정체되면서 증시가 그야말로 박스권에 갇히게 되니까 성장주에 투자했던 이 사람 실패가 더 도드라져 보였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쫓겨나는데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나게 신경 써서 종목을 골라도 그냥 시장 전체를 앞설 수 없으니 시장 전체를 반영하는 인덱스 펀드를 만들면 어떨까? 이거는 운용하는 게 아니라 관리만 하면 되니까 네. 그냥 사고 팔고 기계적으로 하면 되니까 해서 벤가드 그룹을 이제 만들어냈죠. 네. 지금 세계 최대 인덱스 펀드 투자처입니다. 그 유명한 인덱스 펀드를 출시한 인물인데, 예. 그러니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당시에 헤지 펀드의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출시를 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가의 투자자들이 가진 근본적인 의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돈은 저 사람들만 버네. 뭐 소송했더니 변호사만 돈 버네처럼 네. 주식 거래했더니 투자은행 우리로 치면 증권사하고 거기 몸담은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들만 돈을 버네. 내 수수료는 나가는데 내 그러니까. 돈은 오르나? 그래서 유명한 풍자 서적의 제목이기도 하고 월가에서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이 그런 게 있습니다. 투자자의 요트는 어디 있을까? 그게 뭐냐면 이 펀드 매니저를 포함해서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그 요트 정박해 있는 요트를 보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벌었잖아. 저거 내 요트야.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 투자자로 서 있던 한 사람이 내 요트는 어디 있지? 다 뜯긴 거죠. 네. 그러니까 존 버글은 그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고요. 그 인덱스 펀드를 출발한 후에 실제로 운영도 굉장히 저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나 성과급을 거의 안 주고 네. 그냥 이거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니까 수수료를 엄청나게 낮춰서 일종의 혁명이 벌어진 거죠. 인덱스 펀드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최근에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액티브 펀드는 운용하는 거, 패시브 펀드는 인덱스 펀드처럼 관리만 하는 거,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네. 그래서 패시브 투자의 길을 연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뭐 경험이 없지만 상당히 그 겸손했고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을 그 발휘했다고 그러고요. 네. 많은 돈을 벌잖아요. 이런 혁신을 한번 하고 나면. 근데 이분은 남긴 재산도 우리 기준으로는 크지만 8천만 달러니까 한 800억 정도 되지만 이 펀드 매니저들 뭐 재산이 몇 조 원이 돼서 미국 갑부 부호 100위 안에 드는 것과 비교하면 되게 소박하게 유산을 남겼어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가 많이 챙기지는 않았다는 것. 이런 위대한 혁신 금융 상품을 내놨으면서도 네. 그래서 더 칭송받는 분이죠. 그럼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예.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요즘 많이 투자한다고 하는 ETF랑 어떤 점이 다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인덱스 펀드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나간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는 그냥 지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종목으로 그대로 구성해서 계속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특정한 변수를 만들어 놓고 따라가는 건데 네. ETF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생각을 했어요. 그 네이선 모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ETF라는 아이디어를 이 사람 존 보글한테 가져와요. 이거 좀 더 발전시킵시다. 네. 뭐냐면 이걸 그냥 상장시켜서 인덱스 펀드를 하나의 기업이나 펀드니까 상장시켜서 거래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걸 사고 팔 수 있게. 네. 혁명적 아이디어긴 했죠. 근데 이 존 버글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돈 아끼는 게 목표였던 사람이니까 그거는 반대했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지만 결국 수수료가 늘어난다. 사고 팔고 하다 보면 네. 그 투자자들이 손해 보니까 난 안 할래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요. 이 투자를 하고 언제든 돈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상장 지수도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테마, 엔터테인먼트 주만 대상으로 하는 ETF가 있을 수 네. 있고 에너지주 ETF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1980년대 90년대가 인덱스 펀드의 혁명기였다면 네. 밀레니엄이 2000년대 이후는 지금 ETF 혁명기가 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시의 모습을 존 버글과 함께 이 네이선 모스트라는 사람도 영원히 바꿔놓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인덱스 펀드도 말씀해 주셨고 ETF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안정적인 인덱스 펀드가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네. 이것도 본인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운용을 할 생각이면 물론 종목을 공부하고 몇 가지 종목을 굴리셔야 되겠지만 물론 공부는 기본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일일이 한 기업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그러면 미래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메타버스, 뭐 엔터테인먼트. 네. 그러면 그 ETF에 그냥 투자해 두는 거예요. 주가처럼 변동하니까 언제든 팔 수도 있고 네. 특히 주식 시장 자체가 이제 하락 국면, 이제 하락 장세로 접어들게 되면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성장하는 분야는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성장 테마에 ETF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개별 종목을 굴리는 것보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권하는 거죠. 또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존 보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사망을 했으니까 사실 뭐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후에도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 돌아가셨을 때 부고라고 그러잖아요. 어비추얼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찾아서 봤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부고 문화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언론은 1, 2면에 영향력 있던 인물 혹은 논란의 사람들이 사망하면 오비추어리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립니다. 뭐 우리도 실리긴 실리지만 중간에 인물란에 조그맣게 실리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그 주요 언론 뉴욕타임즈 같은 데도 이 어비추어리 담당 기자가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자료와 인터뷰를 준비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돌아가면 당일 취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 담당 기자가 자료 같은 걸 모아놨다가 쓰는 거예요. 네. 앞에 나오는 언제 죽었다, 죽은 이유는 뭐다. 요거 빼놓고는 밑에 다 이미 작성된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짓궂은 괴짜 한 분이 내가 죽었을 때 뉴욕타임즈에 어떤 어비추어리가 실리는지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남미에서 죽은 것처럼 꾸며서 통보를 했어요. 어머나. 언론에 실렸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낄낄거리는 사진을 올려서 뉴욕타임즈와 어비추어리 기사를 조롱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찾아봤는데 2019년 1월 16일자더군요. 이면에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존 보글 부고의 제목은 금융거인 밴가드 창업자 사망 이런 제목이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 평균을 앞서지 못한다는 믿음으로 인덱스 펀드 시장을 열었고 그의 발언도 인용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비용이 중요하다. 펀드 매니저한테 주는 수수료나 성과급이 다 비용 아니에요. 투자에서는 당신이 돈을 내지 않거나 덜 내면 버는 것이다. 자꾸 어떤 종목으로 돈을 딸궁리만 하는데 그러면서 쉴 새 없이 거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 수수료 내는 게 비용이거든요. 이것도 제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돈 안 쓰는 것도 돈 버는 거다. 네.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197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 한 2000년대까지 대학에서 가장 많이 쓰던 경제학 개론서 펴낸 분이 폴 세뮤얼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존 버글은 금융이라는 기본 산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별 칭찬 아닌 것 같은데 뒤에 이런 말을 붙여놨어요. 이런 말은 극소수에게만 할 수 있다. 대단한 금융혁신가였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제임스 사이먼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들도 많고 팬들도 많은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펀드 설립자입니다. 수학자였어요. 원래. 네. 원래 이 뭐 경영학이나 파이낸스를 전공한 분은 아니고 수학자로 대학 교수 재직 시절에 천 사이먼스 공식이라는 게 수학계에 있을 정도로 이름을 날렸던 분인데 정작 이 사람은 수학 영재 소리를 들었는데 예일 하버드대에 가서 수학 연구에 매진하지 못했어요. 투자가 잘못되는 바람에 네. 혹은 투자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명문대 교수 자리를 때려치고 나와요. 네. 그래서 정작 나중에 그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약간 상대적으로 명성이 덜한 네. 뉴욕에 있는 한 대학교에 가서 아주 만족스럽게 그 수학과에 재학하면서 회사도 그 대학 내에 설립해요. 네. 벌면 그 회사에 그 학교에 많이 이제 기부도 할 정도로 본인은 만족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 결혼 자금 가지고 콩 선물 시장 상당히 위험한 시장인데 뛰어든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날렸고 나중에 그 하버드대의 그 교수가 됐을 때는 콜롬비아에 가서 동기들하고 사업한다고 그쪽이 이제 인프라 개발 같은 걸 많이 할 거니까 건설업을 하다가 말아먹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그냥 수학자들을 필요로 하는 국방연구원 가서 암호 해독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받아준 뉴욕의 스토니 브룩 대학이라는 곳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투자 욕구는 계속 샘솟았는지 예. 대학 안에서도 펀드를 설립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지금도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이 대학에 있습니다. 그때 맨 먼저 내놓은 게 메달리언 펀드라고 아마 이게 증시에서는 많이들 아실 텐데 이 메달리언 펀드는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머리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사람이 가진 인간적 요소를 철저하게 배제하겠다. 수학에서 어떤 패턴만 찾고 이상 패턴이 나타나면 대응하는 방식의 일종의 프로그램화한 매매를 구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수학자답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건 그 친구들의 알고리즘은 공개를 안 하니까 저도 모르지만 네. 1% 떨어지기만 해도 다 팔겠다. 그러나 1% 오르기만 해도 다 사겠다. 뭐 이런 방식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저는 폭락기가 아니면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거꾸로 모든 사람들이 팔 때, 그러니까 파는 사람의 비율대로 거꾸로 사고 모든 사람이 살 때 파는 방식의 알고리즘도 전 통할 것 같거든요. 네. 거꾸로 가는 게 답일 때가 그러네요, 많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 월가 출신을 안 뽑아요, 이 회사에서는. 그래서 수학 인재들만 선발해가지고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등장이 미국 월가에서 이제 퀀트 금융공학자들 전성 시대를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데 처음부터 엄청난 돈을 번 건 아니고요. 80년대 초반에 회사를 세운 다음 메달리언 펀드는 알고리즘을
그 완벽하게 짜질 못해서 손해도 많이 봤다 그래요. 네. 30% 손해까지 봤는데 한 6개월 쉬었대요. 그래서 펀드를 안 굴리고 쉰 다음에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서 뭐가 잘못됐을까 알고리즘을 손보고 나서는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 93년부터는 그러니까 뭐 많이 벌어준다 고마워하지도 않고 조금만 못 벌어주면 막 잔소리하는 일반 투자자를 다 배제하고 네. 돈을 다 돌려줘 버려. 그 직원들하고 자기 돈만 가지고 그걸 이제 패밀리 부티크라고 부르는데 패밀리 형태로 펀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도 규모가 크고 여전히 영향력 있는 거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또 이 펀드가 86% 수익률을 올려서 말하자면 수학, 감정을 배제하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책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주식 관련 서적에서 퀀트라는 말이 퀀트, 예. 많이 보이거든요.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QUANT인데요. 뭐 약칭입니다. 약칭.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선구자격인데 네. 투자와 금융의 수학이나 통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정식 명칭은 정량적 분석가 혹은 계량 분석가라고 그러는데 퀀터테이티브 애널리스트의 약칭입니다. 퀀터테이티브 애널리스트니까 이 퀀터테이티브라는 게 계량적, 정량적 이런 네. 거거든요. 숫자로 모든 걸 말하는. 1980년대 이후에 월가에 아주 전성기를 누리게 됐고요. 아까 지금 거래의 절반 이상이 다 자동 거래다 이런 말씀 드렸듯이 알고리즘 거래다 이런 얘기 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대개 수학과 통계학 전공자들이고 실제로 뭐 성과급에서는 엄청나진 않은데요. 각 투자은행에서 이 사람들을 박사학위 같은 걸 마친 사람들을 꽤 비싼 연봉을 주고 데려와요. 네. 그러면 금융공학, Financial Engineering이라는 분야도 이 사람 퀀트의 전성기와 함께 열려가지고 지금은 별도 학과를 운영 중인 곳도 미국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별책부록에서도 투자와 관련돼서 인간의 심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나눴었잖아요, 예. 회장님.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그냥 숫자로 과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지. 운칠기삼처럼 70%가 사람들의 마인드고 네. 그 마인드를 읽는 게임이다. 마인드 리딩 게임이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 기계 혹은 알고리즘을 쓴다는 건 그 마인드를 안 읽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마인드를 읽는 건 편견과 감정이 가득하니까 기계로 읽겠다는 겁니다. 기계로 읽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박수 칠 때는 뭔가 불안하다고 보는 거고 네. 사람들이 다 울 때는 뭔가 과하게 평가절하됐다는 거니까 그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기계로 포착하자는 거지 사람들의 마인드를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인간의 심리를 그 안에 이렇게 응축시켜놨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포착하는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게 성공 요소. 그 후에 퀀트가 많이 보급돼서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데 네.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처럼 성공적인 수익률을 올린 데가 많지는 않아요. 결국은 누가 그 대중들의 마음을 잘 읽느냐 하는 알고리즘 개발 싸움이겠죠. 공개를 안 하죠.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로이드 블랭크페인. 이 사람은 투자자라기보다는 투자은행,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전설적인 CEO입니다. 2019년에 은퇴했는데요. 뭐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세계 최대냐 순위 변화가 벌어졌다 이런 논란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꽤 오랜 기간 골드만삭스가 세계 최대 투자은행이었는데 세계 최대 증권사였는데 1869년에 유태인이었던 골드만과 삭스가 설립한 투자은행이고요. 특히 1990년대 이 은행 행장들은 그 뭐 민주공화 가리지 않고 대개 다 재무부 장관으로 갔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골드만 마피아다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단했거든요. 거기 CEO를 위기 시에 했으니까 그리고 그 살아남는 과정에서 골드만을 더 강력한 투자은행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로이드 블랭크페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아주 비주류였어요. 처음에 이 사람은 하버드대 역사학과 출신이고 로스쿨 나와가지고 대형 투자은행에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J. 앨런이라는 좀 비교적 소규모의 상품 트레이딩 회사에서 이 사람이 원래 도박을 좋아했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어디 여행 갈 때 꼭 라스베가스에 들러서 도박을 하는데 그야말로
막 그 위험한 도박이 아니고 네. 뭐 카드 게임 확률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머리를 쓰는 걸 좋아했대요. 여행 다니시면 소장님도 가시나요? 그런 저는 전혀 가지 아, 않습니다. 네, 저는 뭐 주식도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하고 어. 제가 아는 분야 외에는 관심을 아예 안 기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출발해선 비주류였는데 네. 결국 세계 최대 투자은행에서 전설적 인물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골드만삭스가 이 로이드 블랭페인이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후계자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 후계자가 된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비주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이 에런이라는 게 인수합병 당했는데 골드만삭스에 그 비주류 쪽에서 후계자가 된 거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네. 순혈주의라는 게 뭐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만 이 골드만삭스는 엄청나요. 특히 저 어떤 로얄 패밀리 부서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그게 강했는데 이걸 뒤집었고 이 사람이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골드만삭스는 비교적 수수료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별로 없거든요. 인수합병을 주선한다든가 증권 발행을 주선하면 수수료를 많이 먹지만 혹은 펀드를 팔면 그러나 뭐 위험할 일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려면 대신 덩치는 제한이 되잖아요. 이 블랭페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 리스크 감수의 명가로 이 회사를 탈바꿈 시켜 놓는데 지금도 많은 증권 회사들이 따라하고 있는 게 부서를 통폐합시켜서 네. 발전시켜요. 그게 FICC 부서라는 건데 FI가 Fixed Income이라고 채권이고요. C가 Commodity 상품, 또 C가 Currency 통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분야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도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이 세 가지를 묶은 이유는 같이 맞물려 돌아가니까 묶어서 부서를 만들고 그 부서를 이끌면서 주식 트레이딩이나 세일즈만큼이나 강력한 부서로 그리고 회사의 위상을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회사들이 FICC라는 부서 혹은 본부를 만들게 된 것도 이 블랭페인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 CEO가 되고 나서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되고 나서는 2006년경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징후를 좀 알아채요. 모기지 증권을 담보로 한 다양한 파생 상품이 자칫 잘못될 수 있겠다. 주택담보대출 못 갚는 미국의 주택 구입자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그래서 해지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 팔고 만일의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지시를 2006년에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제 현실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더 대단한 CEO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해주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사실 문제를 알았을 때 재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이 이 로이드 블랭페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 투자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딱 느꼈을 때 재빠르게 행동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팁들 좀 전해주시죠. 누구는 그걸 촉이라 그러는데 촉이 아, 왔어. 네네. 최근에도 그러거든요. 좀 분위기 쎄한데 촉이 왔어 뭐 이러는데 그거는 너무 막무가내의 생각이고요. 그 아, 틀렸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촉을 믿으면 안 되나요? 그 중에 하나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블랭페인이 규모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겠죠. 네. 그러나 해지라는 걸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위험이나 리스크를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금리가 벌써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까지 변동금리가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돈 빌려서 무리하게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예요. 물론 10년 단위로 놓고 보면 그걸 극복하고 또 오를 테니까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당장은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빚을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안 하면 되는데 대부분 남들이 하면 다 하거든요. 그걸 해지 개념으로 만약에 주식시장이 많이 빠질 것 같은 게 분명하다는 느낌이 오면 많이 빠지지 않더라도 손해는 크지 않잖아요. 일부를 하락 장세에서 괜찮을 종목은 남겨두고 일부는 현금으로 준비해 둔다든지 네. 이런 게 해지거든요. 위험을 회피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런 마인드만 갖고 있어도 남들하고 달리 생각하고 달리 움직일 마인드만 갖고 있어도 네. 큰 손해는 안 보는 거죠. 사실 이렇게 배우면 그렇게 행동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이런 투자를 잘 성공을 못하는 것 같긴 하고요. 시간과 열정이 좀 필요합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 네, 또 다만 금융위기가 진정된 이후에는 이해 충돌에 대한 지적으로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골드만삭스를 좀 비판을 하기도 맞아요. 했었잖아요. 이 블랭페인이라는 사람이 재무장관을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네. 평판이 나빠져서 그냥 물러 앉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 2006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특히 주택담보대출 기반으로 한 여러 파생금융 상품을 팔아서 위험을 해지했는데 네. 누구한테 팔았겠습니까? 금융기관들한테 또 팔았죠.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생겼어요. 자기들 손해 안 보려고 남들 손해 보게 만든 네, 측면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당사자도 몇 번이나 이걸 해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 골드만삭스 자신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월가에 대한 그 여론이 안 좋았잖아요. 네. 월가 점령 운동도 벌어지고 이 와중에서 회사의 이미지가 추락했기 때문에 이걸 되살리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게 돼요. 그 거의 CEO로서 말년에는 추락한 이미지 되살리기 캠페인을 하다 은퇴했죠. 네, 네. 또 우리나라에서 시중은행을 1금융권 그리고 맞아요. 증권사를 2금융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뭔가 은행이 더 이렇게 중심인 느낌이라고 위로 올라선 예, 계급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네. 미국에서는 증권사를 투자은행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증권사를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뭐 어느 하는 쪽이 걸까요?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은행이라고 봐요. 네. 역할은 다른데 은행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왜 1금융권, 2금융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치욕적일 수도 있는 말이 생겨났느냐 따져보면 우리나라 금융은 정부의 산업 육성 필요에 따라서 돈을 대는 시장으로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부가 틀어쥐고 가는 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줄 세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군대 계급처럼 만든 거예요. 은행이 즉 기업에 대출을 해줘서 해당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은행이 핵심 기능이고 증권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건 나중에 자본시장 육성의 필요성 때문에 키운 거니까 네. 그 우열 혹은 선호가 분명해진 거예요. 1금융권, 2금융권.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주식시장, 자본시장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다 은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만 1930년대 대공황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은행이 예금자한테 돈도 받아서 빌려주기도 하고 기업들한테 빌려주기도 하지만 기업들의 주식도 발행하기도 하고 기업들 인수합병을 주선하다 보니까 자기 주식 거래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유니버셜 뱅크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겨요. 어느 부서에. 그럼 엄청난 대혼란이 벌어진 겁니다. 대공황 때처럼. 그래서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둘 사이에 이런 유리 파티션 같은 걸. 네. 그걸 이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쪼갭니다. 나누게 해요.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 이거는 주로 예금자한테 돈 받아서 대출해 주는, 기업에 대출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건 투자은행이라 그래서 투자은행이 지금 하는 역할은 조금 변화해 왔지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수수료 장사라고 불리는 증권 발행을 주선하거나 공모하거나 그럴 때 M&A 할 때도 여기서 주선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역할이 하나 있고 은행의 이자 돈놀이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건 서비스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도 거래를 합니다. 주식 트레이딩을 합니다. 네. 이 회사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위탁된 돈을 가지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부자들이 가진 돈을 웰스 매니지먼트 국내에서는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하는 게 이 투자은행의 몫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세 가지 기능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중요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월가의 승자들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마이클 블룸버그. 이 사람은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금융산업에서 활용 중인 블룸버그 터미널이라는 게 있는데 요만한 게 있는데요. 지금 더 작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공하는 블룸버그 LP 창업자인데요. 각종 경제와 금융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과거에 뭐 로이터도 있었고 다오 같은 게 독점하다시피 한 증권 관련 정보 시장에 뛰어들어서 대성공을 거두고 네. 그 사람은 갑부가 되고 이 회사도 일종의 미디어 제국이 돼서 요즘은 그냥 외신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하고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원래 목적은 그 터미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 재밌는 게 채권 거래로 유명했던 살로몬 브라더스라는 데 입사해가지고 15년간 트레이더로 굉장히 각광받고 성장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너무 위험 부담을
과하게 하다가 망하고 인수돼요. 그 과정에서 해고됩니다. 네. 15년 다닌. 그래서 해고 후에 창업 계획을 세우고 창업을 하려다가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내가 채권 거래할 때 보니까 정보가 너무 부족하더라. 주식 얘기도 꽤 많이 나와 있고 그러지만 이제 새로운 채권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단말기로 이걸 제공하는 네. 아이디어를 내고 창업을 하게 돼요. 동기 둘하고 같이. 네, 네. 특히 쫓겨나기 직전에는 좌천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더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전산실 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경험을 살려서 이걸 만들죠. 처음에는 고객이 없어서 영 안 팔렸다 그래요. 이게 비싼 이용료를 내는 터미널을 누가 놓겠습니까? 네. 근데 그 메릴 린치를 잡으면서 반전되는데 메릴 린치 써보니까 이게 너무 유용해요. 그래서 실적도 우리가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돈 투자할 테니까 5년간 우리만 쓰게 해줘. 네. 다른 경쟁사에 주지 마 하고 메릴 린치가 투자를 하면서 이게 기업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지금도 수입의 80%는 블룸버그 LP의 80%는 이 터미널에서 네. 나올 정도로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이 사람은 이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미디어 제국을 떠나서 정치인으로 변신하죠. 뉴욕 시장 사면임 했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하는데 재선된 다음에 사면임 규정이 없으니까 아예 사면임 규정을 주법을 바꿔서 네. 만들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거든요. 원래는 공화당이었는데.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게다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 네. 민주공화 무소속을 왔다 갔다 하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이력인데 앞으로 실제로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여전한 후보라고 봐야 되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레이 달리오. 이분은 투자나 금융 쪽에서도 유명했지만 최근에 막 연예계, 네. 유명 인사, 인플루언서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름이 많이 나와서 기사도 가끔 나오길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걸 75년에 창립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0조 원 정도 되고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한 자기 철학이 있어요. 실패를 인정하고 연구하고 실패해서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 방정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통 플러스 숙고는 발전이다. 주식 투자를 예로 들면 광명수 씨의 지금 받고 있는 고통에 공부를 계속 거듭하는 게 숙고일 테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발전하는 거죠. 좀 왜 길긴 이렇게 하죠. 웃으시죠? 아이디어 성과주의라는 것도 이 사람 그러니까 뭐 직급이나 이런 것보다 어떤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은 감정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믿는 감정을 찾아내는 걸 중시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그야말로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그 스토리, 근거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팀원들도 지난번에 멋진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들의 얘기에 신뢰성을 조금 더 주는 신뢰성 가중치라는 유명한 기업 문화도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1980년대 초에 제가 대학 시절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만 남미가 연쇄 부도가 나요. 외환위기라는 게 외채위기라고 그 당시엔 불렀는데 이 사람이 이걸 예측하면서 떠요. 그래서 하버드 MBA 졸업 후에 도미닉 앤 도미닉이라는 그 크지 않은 회사에 입사해서 그 퇴사한 다음에 스스로 창업을 하죠. 그러면서 이 멕시코 외채 위기를 예측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방송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스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미국도 타격을 받으니까 빨리 던져라 하는데 1년도 안 돼서 멕시코 외채 위기가 극복되자마자 미국이 극적으로 반등해요. 87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쳇말로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네, 네. 팔아라 그랬는데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굉장히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다음부터 자기의 철학을 많이 고쳤다 그래요. 실패해서 배워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는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죠. 직전에 상황을 예측하면서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하고 명성을 날리게 되는 거죠. 이 당시부터 일일 동향이라고 데일리 업저베이션이라는 걸 발행하는데 요즘 온라인으로 공급이 됩니다. 최근에 증시 상황에 대해서 쓰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아주 통찰력이 대단한 전망을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또 너무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뭐 펍데디라는 사람의 멘토 역할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 그쪽 그 즐기는 삶 쪽으로 네.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기사가 많이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총 책에 11명이 등장하지만 5명을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이 월가의 승자들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걸 좀 보고 배우면 좋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이분들이 아까도 쭉 얘기했지만 실패가 없었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아마 실패가 없었던 분들을 금융과 투자의 세계에서 찾으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하고 동업자 찰리 먼거 정도가 있을 정도거든요.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만의 통찰력을 만들어내고 사업과 투자의 원칙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런 대목도 흥미로워요. 핫핸드의 오류라는 게 나오는데 뭐 농구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날 슛 잘 들어가는 사람한테 계속 공을 넘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훌륭한 성적을 내줄 것 같지만 실제로 행동 경작이나 이런 데서 많은 검증 결과 그건 아니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 별개의 사건이니까 전에 들어간 것과 그 다음에 들어갈 거냐는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이니까 그래서 그런 뭔가 대박을 쫓을 때 우리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라든가 저 펀드는 그래라든가 뭐 이런 오해를 씻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당사자가 자기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패 횟수나 강도가 줄어들어요. 그게 성공이죠. 네. 실패를 덜하는 것도 성공입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월가의 승자들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그들의 가치관과 거기에 기반을 둔 투자 및 경영 철학에 있었다. 성장 배경과 교육, 금융 경력, 심지어 비금융권 경력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증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질 기미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실패 굳이 안 해봐도 남들의 실패에서 배우면 좋잖아. 이건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워렌 버핏 얘기입니다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워낙 탁월하다 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계속 달려들다 보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자신만의 어떤 투자나 금융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에 대한 어떤 발상을 할 때 촉매제로 이 책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시대가 바뀌면 공간도 변하고 삶도 달라지게 마련이죠. 코로나19로 기존의 학교, 직장, 공원 등이 어떤 한계를 노출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예측해 볼게요. 인문 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공간의 미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바뀔 것 중에 하나가 일과 공간, 네. 사무실 등의 미래일 겁니다. 힌트를 줄 책이니까 저도 흥미롭게 읽겠습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